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코스피 1500선이 무너졌습니다. 2009년 이후 11년 만의 일입니다. 환율도 껑충 뛰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6%, 유럽 증시도 5% 급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급히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잠시 후 정상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월 20일 코로나19의 첫 환자가 나온 날입니다. 그 후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도 두렵지만 잘못된 정보는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19가 뭐가 좋다더라 카더라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책, 그리고 방송통신 미디어 현안까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15 총선 이제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한 정치신인입니다. 고민정 후보 2부 속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 없으신지요? 제 주변 사람들 피해 입었다고 전화 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각 지역 소식 전해주십시오. 바람은 불고 주식은 떨어지고 확진자는 늘고 뉴스를 보면 우울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는 심리방역 필요합니다. 마음을 위한 긍정 백신 필요합니다.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합니다. 이거 많이 해도 돈 안 듭니다. 스트레스, 코로나 다 이겨냅시다. 이런 내용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선물은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대위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가 걱정입니다. 바닥을 모르고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장 이후에 8%대 동반 하락하면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습니다. 네. 서킷 브레이커는 이 장중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이 되면 향후 20분간 시장 매매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쉬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거래에 나서자, 이제 네네. 그러자는 건데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있어서 다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네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것이 이번 달 들어서 두 번째, 그리고 사상 5번째이고요. 예. 코스닥은 이달 들어서 두 번째, 제도 도입 이후에 9번째 조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33.56포인트, 그러니까 8.39% 내린 1447.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1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7월 23일 이후 약 10년 8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6.79포인트, 11.71% 폭락한 428.35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처음에는 501.59로 출발했는데 점점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네, 류하님, 잔고 5분의 1 줄었어요. 아유, 네, 어쩌는지 걱정입니다. 정부는 급히 비상금융주체를 시행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결과 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 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중소기업 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산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소상공인들에게 연 1.5% 이자율로 빌려주는 긴급 경영자금을 12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이 앞서 긴급 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제때 자금을 지원하지 못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 그랬죠. 이번에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보증과 대출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조 5천억 원의 이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에 또 한 번 요구했네요. 이 재난 기본소득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도 뭐 전 국민보다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A4 용지 2장 분량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전 국민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것이죠. 네.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일부 계층이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은 경제 관료 그리고 전통적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또 세금 문제 그리고 아주 부자들 상위 10% 부자들 뭐 이재용도 받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런 논란이 많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전 국민에 대해서 이 재난 기본 소득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이 대다수 국민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선택적인 혜택이 조세의 정책 저항을 불러서 사회 통합에 역행한다는 점, 그리고 모두에게 지급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이 사회 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9988님 36.97%가 날아갔어요.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립니다. 이수경님은 탐욕의 대가로 잔고 마이너스 무려 38. 아이고 무서워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어서 버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프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은 좀 관망하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 투자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신문 뉴스들 믿으면 안 됩니다. 어제 17세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네. 코로나19는 아닌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네, 이 학생이 코로나19냐 아니냐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된 상태였는데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이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서울대병원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검체 겸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교차 검증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늘나라에서는 꿈을 펼치시길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의미심장한 글을 썼어요. 네, 의미심장한 글에 의미심장한 결과도 오늘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이 정치는 약속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는 약속이요. 네, 뭐 정치는 정당과 국회보다 이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이 작은 골목골목에서 더 필요함을 느낀다. 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숨은 뜻이 있나요?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단순한 글로 보이는데요. 네. 이어진 대목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뒤에 뭐라고 했냐면 정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라면서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정치인을 보면서 약속을 바위처럼 무겁고 들풀처럼 겸손하게 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한테 하는 말이죠? 네,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정치인이 바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최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주위에 상당한 배신감을 토로했었다라고 하고요. 네. 네, 오늘 당 회의에서도 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분들 황교안, 한선교 이분들은 대학 동문이고요. 절친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되자마자 처음으로 사무총장을 임명했는데 그분이 한선교 의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분 오늘 결국 미래한국당 대표를 그냥 사퇴했네요.
네, 사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한국당이 오늘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4명을 당선권에 포함시킨 이 수정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이 안이 부결되면서 이 수정된 명단은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으니까 바로. 네, 바로 떠났습니다. 부결 후에 이 당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교적 조용히 떠난 것 같은데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까? 아니 다른 얘기는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했는데 네, 이 한성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저는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정치는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가 나셨대요. 화가 났대. 약속 안 지켰다고 그런 뜻 아닙니까 또?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그 유영하 변호사가 이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갔다라면서 이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으로 2번 칼질을 당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능욕 그리고 2번 칼질. 칼질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많은 또 의미심장한 사건과 네. 그래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칼질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까지 보내서 이 제1야당인 이 미래통합당 중심의 통합에 힘을 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공화당, 이 친박신당 등 이 보수 군소정당과 연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또 유영하 변호사까지 공천을 받지 못하자 2번 칼질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제 오전에 이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한성규 대표가 아까 추가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괜찮았던 공천이었는데 가소로운 자에 막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었겠지. 가소로운 자. 누굴까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한 번, 2번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는 어떻게 된답니까?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일부 지역 경선 결과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미래통합당 일부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재원, 이 강효상 의원이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서 경선을 치렀지만 두 사람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김재원 의원 이거 당 정책위원장인데. 네, 당의 중역을 맡고 있는데. 정책위 의장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공천에서 컷오프가 되자 서울 중랑 을로 다시 신청을 해서 경선에 나섰는데요. 49.2%를 얻어서 50.8%를 확보한 윤상일 전 의원에게 간발의 차로 졌습니다. 이분 친박이고요. 친박 중에 친박이고 박근혜 대통령 집안일 변호를 다 맡아서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또 박근혜 대통령 약간 또 화나겠네요. 네. 그리고 이 대구 달서병 출마를 고려하다가 이 서울 중구 성동갑으로 옮긴 강효상 의원. 네. 조선일보 출신이죠. 역시 경선을 했는데 36.6%를 얻는데 그쳐서 67.4%를 얻은 진수희 전 의원에게 졌습니다. 크게 차이가 났네요. 네,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계 인사 중에 또 한 명 주목되는 사람이 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었는데, 네, 이분 뭐 화제 인물이죠. 네, 대구 동구갑에서 경선을 치렀는데요. 류성걸 전 의원이 61.4%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네, MBC 식구들이 뭐라고 반응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공천에 배제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총 18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이 공천 배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18명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김용남, 김진태, 김태흠, 배준영, 심재철, 안상수, 안홍준, 이진숙, 정유섭, 정진석, 주호영, 차명진 이렇게 전현직 의원들이고요. 그리고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그리고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그리고 무소속의 이정현, 이주영 의원 등 2명입니다. 유가족들은 해당 인물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구조 방기에 책임이 있는 자, 그리고 진상규명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자, 특조위 활동을 폄훼하고 방해한 자, 편파 보도 등 보도 관련 외압에 관여한 자 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명의 부적절한 인물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라면서 이미 공천됐거나 출마를 결심한 사람들도 잘못을 시인하고 출마를 단념하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구목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전 43% 날아갔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장입니다. 김경희님, 저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날아가서 차 바꾸지도 못하면서 벤츠 하나 날아갔습니다. 기분이 안 나네요. 네. 이거 어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776님입니다. 청도 사는 건수입니다. 토마토 농사 짓는데 너무 힘들어. 읍사무소 가서 코로나 관련 대출을 요청했더니 이것저것 어려운 서류와 함께 금융기관에 가서 얼마 대출 가능한지 알아오라네요. 기가 찹니다. 은행 대출이 가능하면 뭐 하려고 대출 요청합니까? 강원도지사님, 강원도민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은행은 돈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돈을 빌려주는데요. 지금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조금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금융 대출 이렇게 조금 열어놓는 그런 자세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현재 강풍주의보에서 경보까지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바람으로 인해서 낙하물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시는 게 좋겠고 또 화물차나 트럭 등 적재물 낙하 위험을 가진 대형 차량이 앞에 있다면 차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물차 운전자들은 낙하 위험이 없도록 출발하기 전에 적재물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 동탄나들목 부근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사고 여파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또 양재에서 반포 6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반대 목포 방면은 화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 3km 정체고요. 이후로 시흥에서 송내까지 6km 사이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정말 코로나19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마늘이 좋다, 생강이 좋다, 카레가 좋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락스로 몸을 소독하는 사람들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 소금물 본모기, 이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알코올을 마시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런 말이 돌아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 정말 심각한데요. 이 가짜뉴스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응책 알아보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높은 분이 또 스튜디오에 오셨네요. 네. 위원장님, 예. 취임 직후부터 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처벌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규제라고. 예,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지금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국민의 뜻을 함께 모아서 네. 이 부분을 줄이거나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없애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런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언론이 바로 서면 가짜 뉴스도 좀 줄어들 텐데요.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미디어 공공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디어 공공성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사실에 기반을 해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의견들을 균형 있게 전달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의견, 여론을 형성을 하고 예. 그 형성된 여론에 의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는 이런 선순환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가짜뉴스로 인해 가지고 여론이 왜곡되게 되고 예. 그 결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런 그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미디어의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게 지켜지게 된다면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들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좀 더 세게 좀 그 규제를 하고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좀 가짜 뉴스가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뭐 가짜 뉴스의 규제와 관련해서 네. 분야를 나누면은 크게 봐서는 본질적인 의미의 가짜 뉴스라는 거는 뉴스를 가장한 뭐 이런 정보, 네. 뉴스인 것처럼 포장된 뉴스, 이거 적은 의미의 가짜 뉴스고요. 네. 그 밖에 최근에 얘기됐던 것들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해서 그 내용도 거짓이고 또 의도성이 있는 이런 정보들, 네. 특정한 의도성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이런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통칭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좀 더 폭넓게 언론의 오보까지를 포함해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오보 문제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개인이 이제 고소고발을 한다거나 언론중재위 또는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을 해서 정보를 차단하고 처벌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법에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는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양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전파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는 그걸 일일이 모니터링해서 추적해서 찾아내고 제재하고 차단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거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다른 방식으로 규제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가장 이 강력하게 규제를 행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와 독일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해서 법에다가 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의무를 부과를 해서 허위 조작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자기 플랫폼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네. 이것을 삭제하거나 하는 조치들을 하지 않는 네. 의무를 방기한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물리고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예, 네이버 그렇죠. 같은 데가 유튜브 네. 이런 데서 분명히 가짜뉴스임에도 분명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포털 사업자를 처벌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 이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입법이요? 예, 또 국회가 문제군요. 예,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네. 이게 허위조작 정보라는 게 어떤 게 허위조작 정보인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몇 가지 사례들은 명백하게 허위 정보, 조작 정보임이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뉴스를 이렇게 만드는 게 보이잖아요. 신문 이렇게 넘겨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제목도 보이고 왜 이 기사를 썼는지. 그리고 뉴스, 종편 이렇게 보면 패널들이 하는 말 다 보이잖아요. 편향성이. 그러니까 편향적인 거하고 네. 가짜 뉴스하고 다르죠. 가짜 뉴스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고 네. 이 허위 조작 정보 이제 가짜 뉴스 중에서도 이게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패러디를 한 거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측면의 반론이 또 가능하잖아요. 아니 거기까지는 뭐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또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그 포털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악의적인 정보를 의도성을 가지고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을 또 법에 마련을 하고 이러는 종합적인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효과적인 규제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취자분들의 질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JJ리님, 방송통신위원장님, 나 할 말 많아요. 예, 저도 많아요. 네. 자이선무님, 다른 것 안 궁금하고 연봉이 궁금하다. 여기서 연봉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데 가서 찾아보면 돼요. 정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마인 SD님 좀 느껴지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너무 가짜뉴스가 판쳐요. 이런 분도 있고요. 마크맨님은 포털 메인에 뉴스 좀 빼주세요. 클릭수 올리려고 가짜뉴스 자꾸 생산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리하십니다. 안소영님 그놈의 가짜 정보와 유튜브에 무분별한 정보를 듣고 약국에도 유튜브에서 봤다고 말도 안 되는 검증 안 된 거 사러 오세요. 효과도 없다고 말해줘도 일단 달라고 합니다. 이 가짜뉴스 특별히 코로나 관련된 가짜뉴스는 지금 실생활에 지금 와닿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짜뉴스가 많이 지금 보입니다. 물론 메르스나 사스 때에 비해서는 많이 정화된 거를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언론도 조심하는 걸 느끼는데 아직도 가짜뉴스가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아까 주진우 기자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뭐 소금물 갖고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감염을 더 확산시키는 이런 뭐 부작용도 가져오게 되고 네.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네.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 이런 유의 가짜뉴스도 있고 예. 또 거기에 더해서 정책 당국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들을 야기하는 가짜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방역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봐서 정보를 왜곡시켜서 국민들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켜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류의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는 뭐 업무방해 혐의, 어떤 거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어떤 거는 명예훼손 혐의 이런 것들은 현행 법규에 처벌 법규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런 정보들이 막 양도 엄청나고 예. 전파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거짓 정보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요즘 방송사,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팩트체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짜뉴스들이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을 모니터링해서 그중에 가장 위험성도 크고 중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해서 체크 결과들을 보도를 해주고 예. 그 보도된 결과를 또 포털 사이트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그 결과들을 노출시켜서 이용자들이 항상 밀접하게 접촉을 정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급한 상황에서 이 법적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고 최근에 그런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활동에 의해서 많은 양의 가짜뉴스들이 이 국민들에게 가짜뉴스임이 밝혀지고 팩트체크가 돼서 전달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아님, 방통위는 말로만 하지 말고 칼을 빼세요. 방통위원장은 칼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행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언론사, 어떤 민영방송 이렇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이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런 투로 얘기하는 앵커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만 그렇습니까?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무슨 경마 중계하듯이 예. 계속 자막으로 빨간색 자막으로 뭐 몇 명이 늘어났고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고 네.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네. 그걸 보는 국민들은 고통스러워요. 예, 고통스럽고 불안해지고 네. 더 어려워지고 밤에 요새 저도 잠이 안 오는데요. 네. 예. 개표 중계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경마식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는 건 마땅한데 네. 그렇다고 너무 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마식 중계 이런 거는 재난 상황에 있어서는 지양해야 될 방송 태도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윈터님 질문입니다.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볼게요. TV조선, MBN 종편 제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재승인과 제어가 심사를 앞둔 지상파 종편 많지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잘 되고 지금도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이 결과를 내올 거라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예. 심사위원분들이 지금도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사의 현황들을 분석을 하고 네. 심사 결과를 내오기 위해서 지금 합숙해서 심사 중입니다. 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 이런 혐의로 회장 집까지 압수수색 당했고요. 그리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재승인 여부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개 사안입니다. 아직 별개 사안이고요.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 네. 재승인을 심사하기 위한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공공성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말씀하셨던 자본의 차명 보유 예. 이런 부분들도 항목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재승인 과정에서 그 부분도 면밀히 볼 거고요. 예. 그 밖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차명 보유한 것이 현행법규에 위반돼서 취소할 사유인지 아니면 영업을 몇 개월 정지시킬 사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재승인, 재허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좀 어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와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우리 언론 좀 공정 보도를 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보입니까? 저희들은 부족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역할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사들은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구나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이런 모습들은 개선된 모습들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개선 안 되는 모습도 저는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된 모습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방송 통신을 총괄하는 이렇게 제일 높으신 분인데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들한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지요, 지금. 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됐고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팬데믹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네.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인포데믹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의 유포가 이 방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사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 믿어주시고 예. 저희들이 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안내해드리는 이런 행동 요령이라거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믿고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여 주시면은 그리고 힘을 합친다면은 이 어려운 상황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무섭지만 그 코로나19를 정확히 알려준다면 그 정보가 정확히 전달된다면 국민들이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광진님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권한을 사용해 주세요. 권한을. 네.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 3분 순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총선을 27일 앞둔 현재 정치권에 떠오른 가장 뜨거운 이슈 2가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 내홍입니다. 공천 철학의 차이가 있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 요구를 수용해 비례대표 명단 바꾸겠다. 하지만 이렇게 수정된 명단 역시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되었고 한선교 대표는 사퇴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미래한국당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과의 인터뷰입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입니다. 4건 정도는 우리가 수용하는 걸로 했고, 수용한 이유는 최고위가 또 납득할 만한 그런 요구를 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더 큰 거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란 그런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은 정치란 것이 결국 국민들이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고위 요구를 수용해서 해법을 만들어내자. 네. 그렇게 해서 어제 한 7시간 정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하고 네. 미래한국당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헌정 역사상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적으로 이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만큼 네. 독립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공천 철학이 차이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 이제 대부분 미래통합당에서 선택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22권 밖에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된 겁니다. 선거법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대단히 미래통합당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그쪽을 지원한다든지 네. 또 그쪽에 오다를 받았다 그런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신문으로 나온 그런 발언만 보면은 좀 그렇게 주의해야 될 발언들을 넘었었구나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예,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했다 철회한 녹색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연합정당 참여가 실리가 있는 건 맞지만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는 없다. 녹색당 고은영 선거대책본부장의 입장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과의 인터뷰입니다. 저희 녹색당에서는 당원 총투표를 붙일 만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한 일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좀 참여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노선을 바꾸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며칠간 정말 저희 노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지금의 더불어시민당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절차나 방식, 최소한의 상호 예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논의였다. 이런 논의가 반복됐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녹색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정당에 같이 참여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더 이득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실리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지도부격의 이런 사무총장의 발언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이 정당의 후보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본인도 모든 국민을 포용해야 할 집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금도를 넘어선 발언들을 하셔서 저희는 이 부분도 연합의 태도도 그렇고 그런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좀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시끄러운 정치권 소식을 뚫고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꽃 축제는 대부분 취소되었지만 세찬 바람을 뚫고 꽃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 중 하나로 추운 겨울에도 굳은 기계로 하얀 꽃을 피워낸다고 해 선비들이 좋아했으며 사군자 중 하나이기도 한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매화, 2번 무궁화.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KBS 일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성 평론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일단 재건축이냐 인테리어냐 이렇게 남았는데요. 재건축과 인테리어요? 예, 그래서 인테리어는 사실 이제 부분 변경, 재건축은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단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모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이 비례대표 명단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여기서 61명이 참여해서 찬성이 13표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아, 이처럼. 반대가 47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죠? 예, 부결됐고요. 결국 부결된 직후에 한선교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네, 던졌습니다. 예,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제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제 생각이 막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 네. 결국은 미래통합당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크게 올라온 것이고요. 네. 이어서 방금 전에 조훈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에 그러면 대표와 총 지도부가 다 던졌으면 그 미래한국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미래가 없네, 미래가.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예. 당대표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요? 정당이니까요. 그럼 비례대표를 어떻게 내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전당대회 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 비대위 체제로 간다. 거기도 비대위예요? 예. 아, 그래서- 비대위는 우리만 하자고. 그래서 비대위의 명칭 좀 뺏기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아니, 뺏길 수는 없습니다. 예, 불출마 선언을 한 원유철 의원이 예. 비대위원장으로 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것이다라는 기사 방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방금. 예. 근데 이거 미래한국당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1분 후를 몰라. 이거 예. 아이고 이거 5분당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석춘 의원이라든지 염동열 의원이라고 하는 네. 흔히 말하는 황교안 대표와 아주 친한 의원들이 네. 이 비대위원이 되기 위해서 네. 다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유철 의원이 비대위원장, 그리고 염동열 의원이 비대위원이 돼서 아예 새롭게 비례 명단이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아니 어제는 미래통합당에서 우리가 또 당을 만들어서 네.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미래한국당을 압박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또 지금 정당을 만들기에는 또 전국 시도당 5개 1000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금방 하잖아요, 저쪽은. 그래서 근데 미래한국당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지금 공천 순번 받아놓은 사람들, 네. 조선일보에서 미래한국당의 순서들을 받아가지고 바로 보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인이 될 것이다 했는데 추인 못 받고 그 사람들은 스톱이네요, 올스톱. 네, 전두 올스톱이 됐습니다. 이 사실 당초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했었던 비례대표 명단 예. 안 되는 사람들 명단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순번을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똑같이 순번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비례대표 명단이 비대위 체제로 다시 완전히 새롭게 꾸려질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유력하고요. 다른 방향은 제 생각엔 일부 이렇게 인테리어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진짜 당의 모습이 진짜 하루에 계속 간판과 네. 지금 기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원윤철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새로운 비례 명단을 완전히 새롭게 꾸릴 경우에 네. 기존의 기존의 명단을 앞순위에 받았던 흔히 말하는 당선권에 배치된 인사들이 또 한 번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00BB님이 재건축이건 인테리어건 건축법부터 봐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선거법은 호구인가?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민생당도 지금 옥새 파동 조짐이 보입니다. 네, 이 이른바 이 옥새 결국 당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만은 이제 당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서로 다른 세 개 정당이 합쳐져 있는데요. 결국은 이 옥새를 보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계의
김정화 대표. 예. 지금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들고 내려갔다. 그만큼 옥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네. 말은 결국 다르지만 결국 문제는 비례대표 명단 때문에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차 최고위원회가 바로 어제 열렸었고요. 네. 내일 9시에 최고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민생당에도 국민은 없고 민생도 없고요. 또 네. 이게 또 비례대표 순위 그다음에 자기 자리들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중당으로 가볼까요? 네, 민중당은 일단은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하는 예.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는 이제 비례연합정당 논의는 중단한다. 민중당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예 그냥 선을 그었네요. 예, 다만 이제 녹색당과 미래당과 공동 보조를 하고 공동 보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네. 지금 새로운 연합정당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녹색당하고 미래당은 그 연합정당에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은 지금 기존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범민주 진영이 기존의 민주당 40, 정의당 10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민주당에게 20, 정의당에게 30 정도로 전략 투표를 해달라. 그래야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범민주 진영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인가요? 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 진영인데요.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낸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당도 정체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네. 이거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명단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을방학과 에피톤 프로젝트의 아이보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경희님, 매화 모두가 이 꽃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0226님, 꽃이 자기 좀 봐달라고 아름답게 피고 있네요. 네,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꽃은 봐야죠. 봄이 오는 건 느껴야죠.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